사람의 심리, 마음의 비밀을 읽다. 인트로. 마음의 수수께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심리라는 흥미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먼저 작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같은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점원이 조금 늦게 커피를 줘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죠. 왜 이렇게 늦지? 짜증이 나면서 하루의 기분이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사실 그 30초 1분은 그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화를 냈을까요? 여기서 심리학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어떤 순간에는 크게 웃고 또 때론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을 할까? 이런 질문들이 한 번쯤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시죠? 왜 어떤 사람과는 첫 만남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색할까요? 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날은 즐겁고 어떤 날은 괴로울까요?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왜 이럴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부. 인간 심리의 기본 구조. 마음의 설계도. 생각 인지의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해석의 결과. 제가 아는 한 학생은 항상 시험을 치르고 나면 망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학생은 늘 성적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학생의 인지적 틀, 즉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벽해야만 한다라는 기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사느냐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짜증나, 우산도 없는 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해지겠네, 공기도 맑아지고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비인데도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이를 ABC 이론으로 설명했어요. A. 액티베이팅 이벤트, 실제 일어난 사건. B. 빌리프,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해석. C. 컨스퀀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과 행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A가 직접 C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B가 와서 A 기분이 나쁘다 C는 식으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B, 즉 우리의 해석이 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차갑게 대한다고 해봐요.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뭔가 스트레스가 많나 보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되겠죠. 인지적 왜곡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사고의 함정들이죠. 흑백사고. 이번에 실패하면 난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야. 과일반화. 한 번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야. 마음 읽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네. 분명 나를 싫어하는 거야. 파국화. 이 정도 실수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이런 왜곡된 사고 패턴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감정의 이야기. 마음의 경보 시스템. 한 번은 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발표만 하면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져요. 발표가 끝나면 사실 별일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순간에는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감정은 마치 자동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 실제로는 큰 위협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뇌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경보를 울려버립니다. 그래서 심장은 뛰고 손바닥은 젖고 머릿속은 하얘지는 거죠. 이건 수만 년 전부터 우리를 지켜온 생존 시스템이에요. 원시 시대에는 맹수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가거나 싸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켜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대신 사회적 위험, 즉 창피당하거나 거절당할 위험이 우리의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죠. 감정에는 기본적인 종류들이 있어요.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6가지 기본 감정을 제시했어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혐오. 이 기본 감정들이 조합되고 변형되면서 사랑, 질투, 부러움, 미안함,
고마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분노도 필요할 때가 있고 슬픔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줘요.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하느냐는 거죠. 감정 조절의 핵심은 인식이에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왜 화가 날까?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기의 이야기.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 제가 지도하던 대학원생 중 한 명은 늘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었더니 그는 논문을 잘 써서 해외 학계에 나가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해야 해서 움직이지 않고 원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재적 동기, 보상이나 처벌 때문에 하는 것. 내재적 동기, 그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어서 하는 것. 예를 들어 공부를 부모님이 용돈을 주셔서 하는 건 외재적 동기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하는 건 내재적 동기예요. 재미있는 건 외재적 보상이 때로는 내재적 동기를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이를 과정당화 효과라고 해요.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매일 그림을 그렸는데 부모가 그림을 그리면 용돈 줄게라고 했다가 나중에 용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그림 그리기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기를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요?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세 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해요. 자율성,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유능감,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 관계성, 나는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내재적 동기를 느껴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일보다는 내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죠. 혼자 하는 일보다는 함께 하는 일이 더 즐겁고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자신의 마음 구조에 대해 새로운 발견이 있으셨나요? 이런 유익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2부, 심리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들. 무의식의 이야기. 마음의 숨은 설계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말이죠. 무의식은 마치 숨은 설계자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작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덩어리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뜻이죠.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화를 낼 때마다 방으로 숨어들었던 아이가 있다고 해봐요. 그 아이는 자라서도 갈등 상황이 생기면 피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요. 이게 바로 무의식적 학습의 결과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만 타면 불안해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요. 알고 보니 어릴 때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무의식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무의식적 학습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는 분은 자라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표현하게 돼요. 이것도 무의식의 힘이에요.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제시했어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적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이미지, 영웅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신화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반응을 할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들이 사실은 무의식적 패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꿈 분석. 꿈은 무의식의 언어예요. 자유현상.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할까?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무의식 탐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의 힘. 보이지 않는 압력. 제가 대학 시절 한 교수님이 이런 실험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0명의 참가자가 줄의 길이를 비교하는데 앞서 9명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합니다. 마지막 참가자는 대부분 틀린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애쉬의 동조 실험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의 시선과 압력에 휘둘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남들과 다르면 위험하다는 경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동조 압력은 계속 작용해요. 패션. 왜 비슷한 옷들이 유행할까요? 의견. 회의에서 왜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려울까요? 소비. 왜 남들이 사는 것을 따라 사게 될까요? 하지만 동조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 줄을 서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도 모두 긍정적인 동조예요. 문제는 맹목적 동조예요.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건전한 개성과 사회적 조화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질문하기. 자기 가치관 명확히 하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다양성 인정하기. 다른 의견도 존중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건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감정의 전염. 마음이 퍼져나가는 방식. 한 조직의 리더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구성원 전체로 확산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웃으면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친구가 웃다가 넘어가면 나도 이유도 없이 웃게 되고, 지하철에서 누군가 크게 한숨 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말이죠. 이런 감정 전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미러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이에요. 누군가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 뇌의 미러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마치 우리가 웃는 것 같은 신경활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분도 좋아지는 거죠. 이런 감정 전염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나요. 표정과 몸짓, 상대방의 미소나 몸짓을 자연스럽게 따라해요. 목소리 톤. 상대방이 흥분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요. 에너지 수준. 활기찬 사람과 있으면 나도 활기차지고 지친 사람과 있으면 나도 지쳐요. 감정 전염의 특징 중 하나는 부정적 감정이 더 강하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위험 신호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를 알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감정 환경을 관리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부정적인 미디어 노출 줄이기, 내가 먼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마지막 것이 특히 중요해요. 감정 전염은 쌍방향이거든요.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그러면 나도 더 기분이 좋아져요. 3부. 실생활 속 심리학의 응용. 관계 속 심리. 소통의 심층 구조. 한 부부 상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날 무시한다고 말하고 남편은 나는 그냥 피곤했을 뿐인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소통의 단절이 아니라 심리적 해석의 차이입니다. 즉, 문제는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투사, 내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입혀서 보는 것. 전이, 과거 관계의 패턴을 현재 관계에 적용하는 것. 확증 편향,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는 것.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은 연인이 조금만 관심을 덜 보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바로 전이해예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원칙들이 있어요. 공감적 경청,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내 메시지, 당신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어로 표현하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식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해줄래? 이런 식으로 소통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애착 이론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패턴이 성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안정 애착, 관계에서 편안하고 신뢰감을 느껴요. 불안 애착, 버려질까봐 걱정하고 자주 확인하려고 해요. 회피 애착,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해요. 혼란 애착,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두려워해요. 자신의 애착 패턴을 알면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반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불안과 동기, 적절한 긴장의 예술. 학생들이 시험 전날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성적을 높입니다. 이 곡선을 심리학에서는
옐키스 돛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불안은 너무 많으면 해롭지만 적당히 있으면 성취를 돕는 연료가 됩니다. 불안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역U자 모양이 나와요. 불안이 너무 적으면 긴장감이 없어서 집중도가 떨어져요. 불안이 적당하면 각성 상태가 되어 최고 성과를 내요. 불안이 너무 많으면 압도되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적절한 수준의 불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 너무 높을 때 깊은 호흡하기, 점진적 근육 이완하기, 괜찮다, 할 수 있다, 자기 격려하기, 준비가 충분했음을 상기시키기, 불안이 너무 낮을 때 목표의 중요성 다시 생각하기, 시한을 설정하기, 약간의 경쟁 상황 만들기, 성취했을 때의 보상 생각하기, 또한 불안을 흥분으로 재해석하는 기법도 효과적이에요. 심장이 뛰는 것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대되어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리적 반응은 비슷하지만 인지적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하는 루틴들도 이런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거죠. 행복의 심리, 마음이 만드는 세상. 행복은 결국 마음의 해석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큰 집과 높은 연봉을 가져도 늘 불만족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핵심 요소로 관계, 의미, 자율성을 꼽습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와요. 소득과 행복.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까지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 그 이상에서는 영향이 미미해요. 비교와 행복.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 비교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줘요. 연봉 5천만 원이어도 주변이 다 1억이면 불행하고 3천만 원이어도 주변이 다 2천만 원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적응과 행복. 인간은 어떤 상황에든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폭군에 당첨되거나 사고를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 수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PERMA 모델을 제시했어요. P. 파저티브 이모션, 긍정적 감정 늘리기. E. 엔게이지먼트, 몰입할 수 있는 활동 찾기. R. 릴레이션십스, 좋은 관계 형성하기. M. 미닝, 삶의 의미 찾기. A. 어치브먼트, 성취감 느끼기.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일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친절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 베풀기. 강점 활용, 자신의 강점을 일상에서 활용하기. 사회적 연결, 의미 있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몰입 활동,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 찾기. 특히 몰입 플로우 상태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개념인데 자신의 능력과 도전 과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경험하는 최적의 경험 상태예요. 몰입 상태의 특징. 시간 감각이 사라져요. 자의식이 사라져요.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어요. 완전한 집중 상태가 되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들 말이에요. 행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의미예요.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실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 기여, 나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 성장,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4부 스트레스와 대처. 마음의 면역력, 스트레스의 메커니즘,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요. 스트레스는 원래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어서요.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은 별로 없는데 우리 뇌는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점이에요. 스트레스 반응의 3단계를 알아볼게요. 1단계 경고 반응. 뭔가 위험해. 아드레날린 분비,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집중력 향상, 에너지 증가. 2단계 저항. 버텨보자. 코르티솔 분비, 장기간 대응 체제, 면역력 일시적 저하. 3단계 탈진. 더 이상 못하겠어. 에너지 고갈, 신체적, 정신적 증상 나타남, 각종 질병 위험 증가. 문제는 현대인들이 2단계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들: 신체적, 두통, 소화불량, 불면, 면역력 저하; 정서적, 불안, 우울, 짜증, 무기력; 인지적,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행동적, 과식, 흡연, 음주, 사회적 고립. 건전한 대처 방식: 스트레스와 친구 되기.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문제 중심 대처,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감정 중심 대처,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는 어떤 대처가 효과적일까요? 통제 가능한 상황. 문제 중심 대처가 효과적. 시험 스트레스에는 공부 계획 세우기, 업무 가부하는 우선순위 정하기, 도움 요청하기. 통제 불가능한 상황. 감정 중심 대처가 효과적. 가족의 질병에는 감정 받아들이기, 지지체계 활용하기. 경제적 불황에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건전한 대처 방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지적 재구성.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보기. 이건 재앙이야를 이건 배울 기회야. 난 완전히 실패했어를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사회적 지지 활용하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 구하기. 감정적 지지. 힘들겠다 이해해. 정보적 지지. 이런 방법은 어때? 실질적 지지. 내가 도와줄게. 자기 돌봄 실천하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취미 활동, 명상이나 이완 기법. 경계 설정하기. 안 되라고 말할 용기. 무리한 요청 거절하기. 개인 시간 확보하기. 일과 휴식의 균형 맞추기. 회복 탄력성 기르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회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능력을 말해요. 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현실적 낙관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긍정적 가능성을 찾아요. 문제 해결 지향성. 왜 이런 일이보다는 어떻게 해결하지에 집중해요. 의미 찾기. 힘든 경험에서도 배움이나 성장을 찾아요. 유연성.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사회적 연결.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들. 자기 이해 늘리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 대처 패턴 파악하기. 감정 조절 능력 향상. 감정을 인식하고 건전하게 표현하기. 관계 기술 개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기르기.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배우기. 의미와 목적 찾기.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 명확히 하기. 특히 중요한 건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캐롤 드웩이 제시한 개념인데, 고정 마인드셋.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성장 마인드셋. 노력하면 늘 발전할 수 있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많이 성장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5부. 성격과 개인차. 각자의 독특한 색깔. 성격의 이해. 나만의 심리적 지문.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야. 성격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성격이 정말 바뀌지 않을까요? 성격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 생각, 감정의 패턴이라고 정의해요.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격 모델 중 하나가 빅5 모델이에요. 개방성 오퍼너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도 높음. 창의적, 호기심 많음, 변화 추구 낮음. 전통적, 실용적, 안정성 추구. 성실성, 칸시엔셔너스. 목표 지향성과 자기 통제 높음. 계획적, 책임감 강함, 끈기 있음 낮음. 자유분방함, 유연함, 즉흥적. 외향성, 엑스트로버전. 사회적 에너지의 방향 높음. 사교적, 활동적, 자극 추구 낮음. 조용함, 신중함, 깊이 있는 관계 선호. 친화성, 어그리어벌러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높음. 협력적, 신뢰함, 이타적 낮음. 경쟁적, 의심 많음, 자기주장 강함. 신경증, 누라티시즘. 정서적 안정성 높음. 불안함, 스트레스에 민감, 감정 기복흠 낮음. 침착함, 스트레스 내성 강함, 정서적 안정. 흥미로운 건 이런 성격 특성들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직업 선택.
외향적인 사람은 영업이나 교육 분야를, 내향적인 사람은 연구나 분석 분야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 스타일.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낮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스트레스 대처.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감정 중심 대처를, 낮은 사람은 문제 중심 대처를 주로 사용해요. 하지만 성격이 운명은 아니에요. 성격을 이해하는 목적은 자신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내향성과 외향성. 에너지의 방향.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내향적은 수줍음 많음, 외향적은 사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진짜 차이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에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 외부 자극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 활력을 느껴요.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요.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해요. 빠른 결정을 내리는 편이에요. 내향적인 사람. 내부 반성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해요. 생각한 다음에 말해요. 깊이 있는 활동을 선호해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외향성의 장점. 네트워킹, 리더십, 팀워크, 빠른 적응. 외향성의 주의점. 성급한 결정, 깊이 부족, 혼자 있기 어려움. 내향성의 장점. 깊이 있는 사고, 집중력, 독립성, 신중함. 내향성의 주의점. 네트워킹 어려움, 자기 표현 부족, 변화 적응 어려움.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과 방식을 찾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이 발표를 해야 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소규모 그룹부터 시작하기, 발표 후 혼자만의 시간 갖기,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표하기. 인지 스타일.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받아도 다르게 처리해요. 이를 인지 스타일이라고 해요. 분석적 vs 직관적. 분석적 사고자. 단계별로 차근차근 분석해요. 논리와 증거를 중시해요.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요. 시간을 들여서 결정해요. 직관적 사고자.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해요. 직감과 감정을 중시해요. 큰 그림을 봐요. 빠르게 결정해요. 언어적 vs 시각적. 언어적 학습자. 읽고 듣는 것을 선호해요. 단어와 개념으로 기억해요.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요. 시각적 학습자. 보는 것을 선호해요. 이미지와 도표로 기억해요. 공간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요. 순차적 vs 전체적. 순차적 학습자. 단계별로 배워나가요. 부분에서 전체로 이해해요. 구조화된 학습을 선호해요. 전체적 학습자. 전체를 먼저 파악해요. 맥락에서 세부사항을 이해해요. 자유로운 탐색을 선호해요. 자신의 인지 스타일을 알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일할 수 있어요. 분석적인 사람은 체계적인 접근을, 직관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접근을 활용하면 돼요. 시각적인 사람은 도표나 그림을, 언어적인 사람은 텍스트나 토론을 활용하면 좋고요. 6부. 발달과 변화. 평생에 걸친 성장. 인생 주기별 심리적 과제. 인간은 평생에 걸쳐 계속 발달해요.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심리적 과제가 있다고 했어요. 유아기 0세에서 2세. 기본적 신뢰감 vs 불신감. 과제.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라는 믿음 형성하기. 중요한 관계. 주 양육자. 아동기 2세에서 4세. 자율성 vs 수치감. 과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기르기. 중요한 활동. 탐색하고 시도해보기. 학령 전기 4세에서 6세. 주도성 vs 죄책감. 과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기르기. 중요한 활동. 놀이와 상상. 학령기 6-12세. 근면성 vs 열등감. 과제. 기술과 능력 개발하기. 중요한 환경. 학교와 또래 집단. 청소년기 12세에서 20세. 정체성 vs 역할 혼란. 과제. 나는 누구인가? 탐색하기. 중요한 관계. 또래 집단과 롤모델. 청년기 20세에서 40세. 친밀감 vs 고립감. 과제. 깊은 관계 형성하기. 중요한 관계. 배우자 친구. 중년기 40세에서 65세. 생산성 vs 침체감. 과제. 다음 세대를 위해 기여하기. 중요한 활동.
1. 가족 사회 참여. 노년기 65세 이후. 자아 통합 vs 절망감. 과제. 인생을 의미 있게 정리하기. 중요한 활동. 회고와 지혜 나누기. 각 단계의 과제를 잘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든 다시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신뢰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좋은 관계를 통해 다시 신뢰감을 기를 수 있어요. 성인기의 발달. 계속되는 성장.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발달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평생 발달 관점에서 봐요. 성인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성인기 발달의 특징. 다방향성. 어떤 능력은 향상되고 어떤 능력은 감퇴해요. 가소성. 환경과 노력에 따라 변화 가능해요. 개인차. 사람마다 발달 패턴이 달라요. 맥락 의존성. 상황과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성인기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신경가소성 덕분에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거죠. 중년기에 특별한 의미도 있어요.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어요. 인생의 전반기가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시기라면 후반기는 내면 세계를 탐색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중년기의 과제들. 성공의 의미 재정의하기. 자신의 한계 인정하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갖기. 죽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 진정한 자아 찾기.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해요. 하지만 이는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위한 기회인 거죠. 변화의 심리학. 새로운 나 만들기. 사람들은 종종 성격은 안 바뀐다거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은 사람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변화를 위한 단계들을 알아볼게요. 프로차스카의 변화 단계 모델이에요. 1단계. 전숫고기. 나는 괜찮아, 변할 필요 없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인해요. 타인의 압력으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2단계. 숫고기. 변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를 인식하지만 아직 행동하지 않아요. 변화의 이익과 비용을 저울질해요. 3단계. 준비기.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작은 시도들을 해봐요. 4단계. 행동기. 실제로 변화를 실행해요. 명확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요. 6개월 미만의 시기예요. 5단계. 유지기.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았어요. 6개월 이상 변화를 유지해요. 재발 방지에 집중해요. 6단계. 종료기.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새로운 행동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예전 행동에 대한 유혹이 거의 없어요.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어요. 현상 유지 편향.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 자기 정당화. 현재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 완벽주의.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경향. 즉시 만족.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 변화를 돕는 전략들. 작은 시작.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환경 설계. 좋은 행동은 쉽게, 나쁜 행동은 어렵게 만들기. 사회적 지지. 변화를 응원해줄 사람들 찾기. 정체성 연결.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처럼 정체성과 연결하기. 의미 부여. 변화의 깊은 이유와 의미 찾기. 구독자 여러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것이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즐거우니까요. 7부. 사회 속의 개인. 함께 사는 심리학. 편견과 고정관념. 마음의 지름길이 만든 함정.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쳐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순식간에 판단을 내리곤 하죠. 이게 바로 우리 뇌의 지름길 사고 때문이에요.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빠른 판단을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 경험이나 사회에서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인지적 도구거든요. 문제는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발전하고 차별로 이어질 때예요. 고정관념에서 편견으로, 편견에서 차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고정관념. 여성은 감정적이다. 편견. 그러니까 여성은 리더에 적합하지 않다. 차별.
승진해서 여성을 배제하는 행동. 이런 식으로 단순한 일반화가 불공정한 대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편견들이 있어요. 확증 편향.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보려고 하는 것. 근본기인 오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 집단 내 편에. 내 집단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 후광 효과. 한 가지 좋은 점이 다른 모든 것을 좋게 보이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각을 했을 때 내가 지각하면 교통이 너무 막혔어 상황 탓. 남이 지각하면 저 사람은 원래 시간 개념이 없어 성격 탓. 이게 바로 근본기인 오류예요. 편견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접촉 가설. 다른 집단과 직접 만나고 교류하기. 공통 목표 설정. 함께 달성할 목표 만들기. 관점 수용.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개별화.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보기. 교육과 인식. 편견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기. 특히 미디어의 영향이 커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특정 집단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고정관념이 형성되거든요.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리더십과 팔로워십. 영향력의 심리학. 리더십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같은 생각들이요.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리더십이 학습 가능한 기술이라고 봐요. 효과적인 리더십의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변혁적 리더십, 비전 제시, 매력적인 미래 그려주기, 영감 동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기, 지적 자극,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기, 개별 배려, 각자의 필요와 관심사 이해하기,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자세,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하기, 성장 지원, 다른 사람의 발전 도우기, 공동체 구축,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 청지기 정신, 조직을 맡겨진 자원으로 보기, 상황적 리더십,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스타일 조정하기, 과제의 성격에 맞는 접근법 선택하기, 유연하게 대응하기. 리더십 스타일도 다양해요. 지시형, 이렇게 해. 코칭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함께 해보자. 지원형, 내가 결정해, 내가 도와줄게. 위임형, 내가 알아서 해, 믿고 있어. 어떤 스타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따라 적절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팔로워십이에요. 좋은 팔로워의 특징들을 볼게요. 적극적 참여,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건설적 비판, 문제점을 지적하되 대안도 함께 제시하기, 자기관리,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상향관리, 리더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조직에서는 모든 사람이 때로는 리더가 되고 때로는 팔로워가 돼요. 두 역할 모두 잘할 수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작동해요. 집단 역학,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와 집단에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해요. 이를 집단 역학이라고 해요.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볼게요. 사회적 촉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쉬운 일은 더 잘하고 어려운 일은 더 못해요. 사회적 태만. 집단에서 일할 때 개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어차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집단 극화. 집단에서 논의하면 개인의 초기 의견보다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요. 집단 사고. 조화를 유지하려다 보니 비판적 사고가 억제되는 현상이에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관자 효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알면 집단에서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사회적 태만을 방지하려면 개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 작은 팀으로 나누기, 개인별 책임 부여하기. 집단 사고를 방지하려면 다양한 의견 격려하기, 악마의 변호인 역할 만들기, 외부 전문가 의견 듣기, 익명 의견 수렴하기, 건전한 집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갈등을 허용하고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문화 말이에요. 8부. 마음의 치유와 성장. 정신 건강의 이해. 마음의 감기부터 깊은 상처까지 신체 건강처럼 정신 건강도 연속선상에 있어요. 완전히 건강한 상태부터 심각한 질병 상태까지 그 사이에 다양한 단계가 있어요.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
생물학적 요인, 유전 뇌 구조와 기능 호르몬, 심리적 요인, 성격 인지 패턴 대처 방식, 사회적 요인, 스트레스 관계 사회적 지지, 환경적 요인, 경제적 상황 문화 생활 환경. 대표적인 정신 건강 문제들을 알아볼게요. 우울증,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에너지 부족 피로감, 집중력 저하 결정 장애, 수면 장애 식욕 변화, 불안 장애, 과도하고 지속적인 걱정, 신체적 긴장감, 회피 행동, 공황 발작, 강박적 사고나 행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트라우마 재경험 플래시백 악몽, 관련 자극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하기, 충분한 수면과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전문가 도움 받기. 특히 사회적 낙인 때문에 도움받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기에 도움을 받을수록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심리치료의 세계,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방법들. 심리치료에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정신분석적 치료, 무의식 탐색하기, 과거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치료자와의 관계 통해 통찰 얻기, 오래 걸리지만 깊은 변화 가능, 인지행동치료 CBT, 생각, 감정, 행동의 연결고리 이해하기, 왜곡된 사고 패턴 바꾸기, 구체적인 기법과 숙제 활용하기,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적, 인본주의적 치료, 내담자의 성장 잠재력 믿기,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제공하기,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하기, 자기 수용과 자기 실현 돕기, 가족 치료, 개인 문제를 가족 체계 관점에서 보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패턴 바꾸기, 의사소통 방식 개선하기, 가족 전체의 건강성 증진하기, 집단치료,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기, 상호 지지와 피드백 받기, 사회적 기술 연습하기, 보편성 경험하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최근에는 다양한 새로운 치료법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EMDR,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요법,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적, 마음챙김 기반 치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 기르기, 수용 전념 치료,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가치 있는 행동하기. 중요한 건 어떤 치료법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문제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치료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자기 돌봄과 회복 탄력성,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 전문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도 정말 중요해요. 이를 자기 돌봄 셀프 케어라고 해요. 자기 돌봄의 영역들, 신체적 자기 돌봄,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 정서적 자기 돌봄, 자신의 감정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 찾기, 즐거운 활동하기, 자기 격려하기, 사회적 자기 돌봄, 의미 있는 관계 유지하기,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기, 건전한 경계 설정하기,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 영적 자기 돌봄, 삶의 의미와 목적 찾기, 자연과 연결되기,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실천, 감사 연습하기, 지적 자기 돌봄, 새로운 것 배우기, 창의적 활동하기, 독서나 학습, 호기심 유지하기.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에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회복 탄력성도 기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회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능력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들, 현실적 목표 설정하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접근하기, 문제 해결 기술 개발하기,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배우기, 자기 효능감 키우기,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기르기, 사회적 지지망 구축하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만들기, 감정 조절 능력 기르기,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고 조절하기, 의미 찾기, 어려운 경험에서도 배움과 성장 찾기, 자기 돌봄 실천하기,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기. 구독자 여러분, 마음의 치유와 성장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때로는 작은 관심과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결론. 마음의 지혜로 살아가기.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간 심리의 넓고 깊은 세계를 탐험했어요. 인간 심리의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들, 실생활에서 심리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와 어떻게 건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 각자의 독특한 성격과 개인차, 평생에 걸친 발달과 변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심리학, 그리고 마음의 치유와 성장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죠.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화를 내던 청년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날 특별히 다른 스트레스가 많아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무의식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강한 감정 반응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넘기지 않고 어떤 심리적 배경이 있을까? 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적 지혜로 살아가기. 심리학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는 것이에요. 자기 이해, 왜 내가 이런 반응을 하는지, 내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타인 이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공감적이고 관대해질 수 있어요. 관계 개선, 의사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감정 조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부정적 감정도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전한 대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장과 변화,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삶,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리학.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 체크하기.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물어보기. 감사할 일 3가지 떠올리기. 관계에서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이나 욕구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기. 내 메시지로 소통하기. 당신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게 느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깊게 숨쉬기.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기. 이 스트레스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어보기.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잘한 일 하나 인정해주기.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를 위로해주기. 내일 더 나은 하루를 위한 작은 계획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기. 마음의 나침반. 심리학적 지식은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아요.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기준을 제공해줘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심리학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신비로워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심리학적 이해가 우리를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더 관대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줘요. 계속되는 학습과 성장. 심리학은 끝없이 발전하는 학문이에요.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의 이해도 계속 깊어져요.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학습해 나가시길 바래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경험을 통해 배우거나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적용해보세요. 지식은 실천할 때 진짜 지혜가 되거든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 감정, 동기로 구성되어 있고 무의식, 사회적 관계,
감정의 전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심리학을 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길이다. 여러분은 최근에 경험한 작은 심리적 깨달음이 있나요?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 지금 배운 개념들로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이해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학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